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팅! 아요! 영화를 알고 보는 즐거움. 오늘은 나도 영잘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내러티브에 대한 용어들을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은 지금 설명 포기할게요. 멘붕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미장센과 몽타주에 대해서 설명하실 줄 알고 미장센 관련 책 2권을 탐독하고 권을요?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나 어떤 뭐 시각적인 모티브를 전달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쓰기도 하는 용어들 이런 걸 한번 직접적인 영화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자주 쓰이지만 정확하게 그 용례를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클리셰라는 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셰 특집인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오마주 같은 말을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패러디 같은 말을 쓰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심지어는 혼동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표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데요. 이런 영화학개론을 하는 건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그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영화 매체, 영화 미학에 대한, 영화 언어에 대한 훨씬 더 좀 정확한 정보들을 드리고 싶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화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좋은 영화들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영화 경험을 확장시켜드리고 싶은 이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주와 패러디 그리고 표절 대충 느낌은 오는데요.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제 클리셰라는 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을 이제 확장돼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교양이 집사처럼 한번 살짝 설명을 해본다면 클리셰란 말은 프랑스어로 연판이라는 뜻이에요. 연판이 뭔가 하면 이제 인쇄를 하고 있을 때 만약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말로 찍는다고 쳤을 때 뭐 이동진이라는 활자를 찍으려면 이응 가져오고 이 가져오고 뭐 디귿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자음 모음을 이 활자판 안에다 이렇게 배열을 하겠죠. 집어넣겠죠. 금속 활자들을. 그래서 판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판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지형을 떠요. 뭐 지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종이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꾹꾹 눌러서 그 글자 형태를 음각하는 거죠. 그러면 음각된 형태로 들어간 모습으로 이동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다시 납 같은 거를 이제 녹여서 부었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그것이 한 판이 되어 있어서 전체가 배열이 되어 있는 그거를 연판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연판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롤러에 감거든요. 감은 상태에서 이게 돌리면 한 페이지가 싹 인쇄가 되는 거죠. 근데 연판은 연판의 특성상 한 페이지가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페이지는 같은 방식으로밖에 인쇄할 수가 없어요. 활자배로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진압을 떠서 부어서 전체 틀을 한 페이지로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활판과 달리 연판은 아주 빠르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밖에 인쇄를 못하는 거죠. 일종의 템플릿인가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클리셰를 영어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고정관념. 네, 고정관념이라도 말 많이 쓰지만 스테레오타입 자체가 연판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여기서 나온 유래로 클리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화에 한정하게 되면 너무나 많이 보았던 어떤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죠. 멋지게 걸어가는 그 히어로, 슈퍼 히어로 같은 사람들을 보여줄 때 뒤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도 그걸 쳐다보지 않고 멋진 걸음으로 굳세게 앞으로 걸어간다던가 무슨 뭐 10대의 그 로맨스물에서 뭐 남자 또는 여자가 죽어간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흔한 표현 혹은 둘이 격정적으로 키스를 하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360도로 도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악당은 주인공을 죽이기 전에 항상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꼭 역습을 당해서 뭐 죽는다거나 이런 식의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해커가 등장하자마자 짠 선수 등장해가지고 착 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클리셰들 같은 것인데 애초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웃음꽃이 피었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아주 잘 되고 있고 화기애애하다라는 뜻의 비유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 처음에 웃음꽃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천재죠.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화기애애하게 막 신나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그 웃음을 꽃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과 꽃을 붙임으로 인해서 기가 막힌 표현이 된 건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웃음꽃이 피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무릎을 치지 않죠. 뻔한 비유가 되죠. 뭉투거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것 자체가 클리셰가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일 텐데요. 영화에서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말한 표현들 같은 것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처음에 시도가 되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반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오랜 세월 별로 창의성 없이 계속 그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질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장면을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네, 비판은 참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반대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셰라는 건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르하고 굉장히 잘 붙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네. 대표적으로 하나를 볼 텐데요. 다이하드 1편입니다. 다이하드는 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작품이기도 하고 오늘날 브루스 윌리스의 아직까지도 가장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액션 영화 뭘 제일 많이 봤어? 뭘 제일 재밌게 봤어?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흔히 꼽는 가장 유명한 액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시초죠 거의. 네, 다이하드 한번 1편의 네.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클리셰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영화의 단독 영웅으로서 1등으로 침투해서 그 모든 조직을 혼자 힘으로 사실상 브루스 윌리스. 네, 다 해치운 브루스 윌리스가 워낙 빼어나게 연기를 했죠. 네. 자, 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안도하기도 하고 서로 다시 만나기도 하고 또 이때가 또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감격에 겨워서 키스를 하면서 포옹을 하면 영화 끝나는 느낌이 다 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위에서부터 여태까지 문제 있었던 빌딩을 쫙 훑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바닥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수많은 폭발과 이런 걸로. 그래서 막 종이들이 마치 눈처럼 날리고 있고 이 상황에서 앰뷸런스가 싹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음악도 딱 깔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액션 영화 잘 봤다. 진짜 재밌는 영화 봤네. 이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영화는 완전히 끝나는 무드가 되게 되고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주인공이 타고 가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런 액션 영화에서 흔히 그렇듯이 최후의 어떤 액션적인 모티브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주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하나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브루스 윌리스는 이제 빌딩 안에서 온갖 그 혼자서 목숨을 내놓고 모험극을 펼치게 되고 바깥에 있는 경찰이 빌딩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로 둘이 무전을 통해서만 서로 교신을 해서 결국은 힘을 합쳐서 그들을 일망타진하게 되는데 그 바깥에서 교신을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죠. 파웰. 네, 두 사람끼리는 목소리로는 서로 수도 없이 통화를 했지만 사실은 얼굴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그런 코드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아내와 있던 그가 저렇게 걸어오는 상대방을 딱 보자마자 여태까지 나를 오늘 하루 종일 나랑 무전기를 교신했던 바로 그 경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이 다가가서 포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끝난 것 같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최고의 노림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뒤처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뭔가 소란이 일어나고 뭐 킬러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상대가 아주 거창하게 총을 겨누어 쏘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총을 쏘죠. 맞서서. 근데 주인공인 맥클레인 형사는 아니었어요. 그럼 과연 누구였을까라고 하게 되는데 이 총에 먼저 포커스가 맞고요. 뒤에는 소프트 포커스로 안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포커스가 다시 이동을 하면서 쏜 사람이 바로 파웰. 형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클리셰들이 있죠. 어떤 클리셰가 있냐면 제일 먼저 킬러는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이거죠. 한 번에 안 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살아 돌아와서 최후의 역습을 가하다가 두 번째 격퇴당해서 이제 최후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주인공이 당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조연급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파트너가 그것을 옆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제압을 하게 되죠. 이런 장면들은 뭐 액션 영화에서 너무 많아서 반지의 제왕에서도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간달프가 말을 타고 나타나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수많은 방식으로 영화 속에서 클리셰로 등장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잘 통하는 방법이에요. 관객 입장에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영화를 이제 안전하게 자 집에 가자라고 하려는데 결정적인 또 한 번의 장면을 보니까 액션 영화에서 재밌잖아요. 네, 소름이죠. 재밌는데 무슨 킬러는 맨날 두 번 살아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저 남자 꼭 저렇게 총 쏠 것 같더니만 그랬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클리셰의 어떤 전형과도 같은 액션의 대표적인 묘사가 되죠. 창작자들이 편의적으로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창작력의 빈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지향해야 될 그 무엇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대중문화의 세계라는 것은 참 오묘해서 이 클리셰를 가지고 노는 경우들도 있죠.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왜 병원 터뜨리면서 걸어가는 거. 네. 아이언맨에도 그런 장면이 있고 로보캅에도 있어요. 뭐 수많은 장면들이 있죠. 뭐 황혼에서 새벽까지에도 있고 혹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도 그 바깥에 자기 타온 차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터뜨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약국안으로 쳐다보지 않고 걸어 들어오는 안톤 쉬거 장면까지 있거든요. 맞아요. 모아서 재밌게 만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을 역으로 노려서 클리셰를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웃기는 그런 어떤 영화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 쪽으로 가장 유명한 영화는 스크림 시리즈입니다.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더슬림 더슬림 요금제. 90년대에 너무 큰 성공을 했던 스크림 1편인데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맥주를 마시면서 남녀들이 어울려서 공포영화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이 랜디라는 친구가 이들 중에서 영화에 관한 지식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친구들이 하니까 딱 장면을 세워놓고 지금부터 공포영화의 클리셰,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공포영화에서는 그 인물들끼리 서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그런 규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규칙이라는 얘기는 뭐 사실상 클리셰죠. 이야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술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역시 또 죽게 된다라는 규칙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장난을 치면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번 규칙을 얘기하게 되는데 뭐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돌아올게 라고 하면 밖에 나갔다가 반드시 살인마한테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난스럽게 I'll be back이란 말을 일부러 지금 I'll be right back이란 말을 하게 되고 나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저 친구가 저 말을 하다가 죽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룰 3가지를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 스크림이라는 영화가 공포 영화에 대한 메타 영화예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에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쓰게 돼서 뻔해지는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 장르를 싸구려로 만들다시피 하게 되는 그런 집중적인 클리셰를 오히려 역으로 통째로 끌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노는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기발랄하고 재밌는 스크림시를 만든 건데 1편에 등장하듯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랜디가 말하는 공포영화 강인 이 3가지 규칙은 사실은 공포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리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만든 겁니다. 성공을 사실은 예측을 했을지 못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스크림 2편이 나오죠. 1편이 너무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1편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이 공포영화의 장르의 규칙과 클리셰를 가지고 노는 거였잖아요. 그걸 또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스크림 2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속편이 되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랜디가 속편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 이제 1편의 상황을 다시 책으로 써서 영화로 옮긴 내용입니다. 그 영화 속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니터가 나오죠. 근데 모니터가 나오는 것을 이제 극장에서 보면서 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속편에 관한 규칙을 또 3가지 규칙을 랜디가 부보안관인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편의 규칙은 항상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포영화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건 3번째 클리셰, 3번째 규칙인데 바로 킬러가 절대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나 혹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3번째로 말을 하고 있죠.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영화에서 과연 속편에서 범인이 누구인 것인가라는 추론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승하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는 어떤 결말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런 걸 포함해서 속편에서 흔히 있는 3가지 규칙을 설명하고 그것을 계승하거나 뒤집음으로 인해서 이 어떻게 생각하면 클리셰를 가지고 놀면서 관객들에게 제대로 재미를 주는 그런 것으로 대박이 난 그런 영화가 바로 스크림 1, 스크림 2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스크림 3편까지 나오죠. 그럼 3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부작의 법칙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2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랜디의 운명이 굉장히 명암이 엇갈리게 되거든요. 3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TV 모니터 속에서 나와서 3부작의 법칙을 두 주인공한테 설명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1편, 2편, 3편을 철저하게 어떤 클리셰를 가지고 이 장르의 어떤 법칙과 연결을 해서 흥미롭게 끌고 가는 그런 공포영화의 사상 가장 크게 성공한 3부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스크림인 거죠. 네, 이번에 오마주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어요? 영어로 이제 허미지죠. 프랑스어로 오마주라는 것은 이제 경의라는 뜻, 존경 이런 뜻이잖아요. 교양의 집사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오마주라는 걸 했는데 중세 시대에 기사 서임식을 할 때 어떤 하는 특정한 의식을 오마주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라스트 듀얼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맷 데이먼 나오고 애덤 드라이버가 나왔던 거기 보시게 되면 새로 이제 그 군주가 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잖아요. 벤 애플렉이잖아요. 네. 그 벤 애플렉에 대해서 오마주를 바치는 의식을 하는 게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근데 벤 애플렉 입장에선 애덤 드라이버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말 잘 안 듣는 맷 데이먼은 싫어하거든요. 두 사람을 연달아서 그 오마주 의식을 하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마주를 바치게 되는 기사, 다시 말하면 충성 맹세를 하게 되는 기사는 이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두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방식으로 고개를 숙이죠. 그러면 군주가 이 양손을 두 손으로 이렇게 합장하듯이 감싸면서 그 충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의식 자체가 바로
오마주예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상황을 보면 애덤 드라이버가 이렇게 오마주를 바칠 때는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맷 데이먼이 그 의식을 하게 되니까 대충 그냥 받아들이고 말죠. 그런 장면이 라스트 듀얼에도 등장하는데요. 역사적인 연원을 갖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잘 알려지거나 혹은 묻혀있던 장면이라도 이 만든 창작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그 장면을 인용해서 그 장면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다시 알리는 거. 이게 이제 오마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마주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마주를 바치기 위해서 인용되었던 원래 장면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바로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라는 작품인데요. 보통 석양의 무법자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석양의 무법자를 국내에서 오마주로 전체를 사실상 가져와서 경의를 바치는 영화가 있는데 놈놈놈이죠? 네, 그게 바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에요. 네. 김지훈 감독의 인물까지 그대로 갖고 왔고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세 명이서 벌이는 삼각구도로 벌이는 결투 장면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인데 그 장면도 연출 방식을 그대로 빌어왔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원본을 봐야 될 텐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놈놈놈에 등장하는 이병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쁜 놈이죠. 이거는 이제 정우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좋은 놈. 네, 송강호가 연기하는 이상한 놈. 마지막 세 명이 이제 이 무덤 근처에서 만나서 사실은 세 명 중에 편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서로가 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마침내 삼각구도를 만들죠. 이러면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결투를 벌이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하고 어떻게 캐릭터를 만드는지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사실상 고스란히 가져와서 만주벌판에다 갖다 놓고 그걸 한국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재밌게 만든 영화가 바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이제 점점점 삼각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죠. 간격도 딱 유지해야 돼요. 그렇겠죠. 좀 가까운 쪽 쉽게 쏘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이 어떤 기하학적인 재미와 아름다움을 주기도 하는데 샷의 크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세 명이 얼마나 까마득히 멀리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게 이제 미디엄 쇼트로 지금 세 명을 각각 호출하듯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아직 총을 안 뽑고 또 두 사람의 거리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걸어서 이 깊이감을 강조하는 그런 앵글들로 지금 셋을 마치 중계하듯이 지금 계속 천천히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도 그대로 나와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사람 다 총을 차고 있는 결투 상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찬 손을 인서트하고 이런 결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눈이거든요. 그리고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하고 손을 계속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명만 보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을 다 봐야 되잖아요. 누가 쏠 줄 모르니까. 견눈질로? 그러니까 계속 눈이 견눈질하면서 점점점 샷의 크기는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이런 빅클로즈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러다가 누가 먼저 쏘느냐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숨막히죠.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이 샷의 크기뿐만 아니라 샷의 길이도 보실 필요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 이제 샷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뒤로 가서 급박하게 해서 총을 쏘기 바로 직전이 되면 이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편집이 되게 되고 마침내 폭발하듯이 누군가 총을 꺼내면 이제 그 장면이 묘사가 되죠. 자, 점점점 이제 빨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손하고 눈만 보여주고 있죠. 어우, 땀나. 오! 네, 지금 봐도 이야. 그렇게 빅클로즈업에서 총을 쏘는 순간 카메라를 아주 멀리서 찍은 롱쇼트로 붙이는 거죠. 영화 사상 남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럼 이것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는 어떻게 오마주가 되었을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딱 일단 구도부터가 아까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변이 굉장히 무덤은 아니지만 황량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쪽에서는 트래킹 셔틀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유려하게 카메라가 좌우 이동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런 것들도 이 깊이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인물의 등과 뒤통수를 보여주고 저쪽에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죠. 점점 타이트하게 인물들의 얼굴 위주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빅클로즈업이죠.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세 사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그 영화의 그 장면이 고스란히 떠오를 거예요. 다만 이쪽에서의 총격전은 이런 긴장감 이후에 좀 더 난사에 가깝습니다. 약간 변주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네. 눈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네. 시선을 알 수 없게 모자로 가리고 머리로 가리고 충분히 그런 게 그럴 수 아닌가 있죠. 싶어요. 네, 세 명 다 지금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역시 똑같죠? 엑스트림 클로즈업을 통해서 눈을 보여주고 이제 격발의 순간이 오겠죠? 빨라지면 세 명이 총을 뽑아서 총을 쏘게 됩니다. 판박이네요, 진짜. 딱 봐도 재밌잖아요. 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워낙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석양의 무법자는 제 평생 본 가장 재밌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 영화가 지금 나온 지가 사실상 지금 60여 년이 다 돼가잖아요. 네, 66년도에 나왔죠. 네,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네. 근데 지금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보신 분이라면 이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액션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또 석양의 무법자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비교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런 것은 명확한 오마주죠. 김지훈 감독이 만들 때 이 영화를 만든 세르지오 레오네의 석양의 무법자한테 말하자면 경의를 바친 거예요.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알고 영화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찍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가 흡족한 마음으로 아 진짜 석양의 무법자 너무 잘 만든 영화지, 혹은 아 이 영화에 오마주를 바치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아 굉장히 재밌게 그 장면을 또 오마주를 바쳐서 표현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마주 할 때는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영화는 이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고하지 않아도 영화적인 그런 인용 자체가 사실상 저작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죠. 네.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마주 영화로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킬빌. 킬빌을 포함해서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사람이 대중영화에 지나간 시대의 어떤 영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영화들을 즐기기도 하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경의를 품고 있기도 하고, 어떤 그런 지나간 시대의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잡다한 것들을 말하자면 영화적인 지식으로 끌고 들어와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쿠엔틴 타란티노잖아요. 킬빌이라는 영화는 완전히 오마주로 만든 영화예요. 일단 킬빌에 등장하게 되는 그 주인공인 인물이 우마 서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노란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아, 이소룡이죠? 네, 이소룡인데 특히 이제 이소룡이 마지막에 촬영 중에 사실은 영화를 다 못 찍고 죽게 된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막유희죠. 네. 그 사막유희에서 입고 나왔던 그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상태에서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검이 있습니다. 하토리 한조의 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말하자면 일본의 어떤 야쿠자 영화,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을 끌어온 거고요. 나머지 한 축은 뭔가 이 사람이 권법을 쓰게 되잖아요. 쿵우. 네, 무덤에 갇혀 있는데 손으로 권법을 통해서 뚫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파이메이의 권법인데 이것은 또 70년대 혹은 60년대의 홍콩의 어떤 유명한 권법 영화들, 쿵푸 영화들 이런 것에 대한 경의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삼각축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영화의 킬빌의 메인 스토리 자체가 쇼군 어쌔신이라는 말하자면 사무라이 영화죠. 그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즐겼던 아시아 액션 영화들,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의 액션 영화들의 그런 어떤 굉장히 화려한 전통에서 다 인물도 갖고 오고 상황도 갖고 오고 심지어는 운동복까지 갖고 온 거의 거죠. 집대성이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제 복수를 결심을 하게 되고 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일당들을 타진하기 위해서 보검을 구해야 되잖아요. 등장하는 인물이 핫도리 한조라는 인물인데 핫도리 한조는 이제 사실상 은퇴를 해서 시골 마을에서 이제 식당 같은 걸 경영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검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당신의 제자가 바로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설득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이 핫도리 한조라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 이 사람이 소니 치바죠. 치바 시니치죠. 원래 본명은 이제 치바 시니치인데 보통 별명으로 소니 치바라고 많이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액션 스타 중에 스타죠. 그 사람을 직접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소니 치바가 핫도리 한조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핫도리 한조라는 극중 인물은 일본의 그 유구한 사무라이 영화, 닌자 영화 전통 속에서 가장 유명한 닌자의 이름입니다. 네, 그 핫도리 한조라는 이름 자체를 가져왔고요. 실제로 이 소니 치바가 연기했던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자 군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림자 군단의 원래가 핫도리 한조의 그림자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군단에서 이 소니 치바가 맡았던 배역 이름이 핫도리 한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그런 그 핫도리 한조 역할을 했었던 소니 치바를 직접 데리고 오고 캐릭터도 가져오고 극중 상황까지 가져오게 되는데 영화를 보면 식당에서 조수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배우조차도 그림자 군단에서 이 핫도리 한조인 소니 치바의 부하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 세팅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보검을 얻어가는 이 우마 서먼, 그러니까 블랙 맘바를 보여주면서 킬빌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딱 보자마자 70년대 홍콩 영화들이 안 떠오를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렇죠. 네. 대놓고 오마주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이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수련이 너무 힘든데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바로 이 권법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 관 속의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70년대 중국의 어떤 쿵푸 영화를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 바로 유가휘인데 소림사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소림 36방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유가휘의 어떤 부분들을 실제로 유가휘를 캐스팅해서 파이메이로 데리고 온 겁니다.
파이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어로 흰 눈썹이란 뜻인데 백미란 뜻이니까 눈썹 자체가 그런 재밌는 캐릭터죠. 너무 과해요, 눈썹이. 뭐 그거 자체를 네. 코믹하게 가지고 노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사실은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자체가 착각을 했어요. 파이메이라는 그 악당이 있는데 그게 소린 36방에 있는데 거기서는 악당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려들하고 싸우는. 근데 유가비는 파이메이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승려로 나와요. 무술 고수인. 근데 아하. 이걸 약간 착각을 해서 워낙 어린 시절에 봤으니까 네. 그래서 파이메이라는 악당을 유가비가 연기했다고 생각해서 그 캐릭터를 갖고 왔는데 미스캐스팅을.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악당이 유명한 게 아니라 유가비가 유명한 거니까 그렇게 보면 또 제대로 된 캐스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70년대 이쪽에서는 유가비, 이쪽에서는 소니치바. 그리고 바로 킬빌에서의 비를 연기한 사람은 데이빗 캐러딘인데요. 이 데이빗 캐러딘은 70년대 미국의, 그러니까 미드죠. 미드 중에 쿵푸라는 굉장히 당대 유명했던 미드가 있어요. 그 쿵푸에서 실제로 쿵푸를 굉장히 잘하는 미국인으로 나왔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이 가장 유명했던 70년대 액션 스타를 데리고 와서 킬빌에서 이 마당을 깔아주고 그 안에 이소룡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이 블랙 맘바인 이 우마 서먼을 집어넣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모든 것의 총합과 같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킬빌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바로 이 객잔에서의 싸우는 장면인데 네. 일단 이런 데서 싸우는 것이 어떤 쿵푸 영화의 전형적인 특성이죠. 용문 객잔 영화 있잖아요. 이 객잔 스타일의 세트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 일단 오마주적인 인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캐릭터인데 지금 이게 사실상 우리는 이소룡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장을 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죠. 근데 저 철퇴를 흔들고 있는 이 캐릭터가 이제 고고 유발이라는 캐릭터인데 고고 유발이라는 캐릭터의 이름 자체가 유발이 국제영화제에서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고 유발이를 연기하는 이 배우는 얼굴만 봐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화를 봤으면 바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배틀로얄입니다. 아, 맞다. 네, 배틀로얄을 타란티노가 워낙 좋아하는데 네. 저 배우가 저 헤어스타일과 저 표정으로 거기서는 물론 철퇴는 흔들리지 않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잔혹무도한 캐릭터로 네. 나오죠.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고고유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극중의 캐릭터로 만들어서 싸우게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제 배틀로얄까지도 오마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역시 영화 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고고 유발이를 해치우고 나서 네. 이후에는 이제 크레이지 88이라고 일군의 어떤 킬러들 군단들하고 이제 다대일로 싸우게 되는데 88일이죠. 그 유명한. 그랬을 때 그 싸우게 되는 상황은 전형적으로 정모문 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크레이지 88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그 캐릭터들 자체도 사실상 후카사쿠 긴지가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검은 도마뱀이라고. 거기서 그대로 가져온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킬빌은 수많은 어떤 일본 야쿠자 영화들, 사무라이 영화들의 어떤 전통들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메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또 쿵푸 영화의 특색들을 가져왔고요. 정청화 감독이 홍콩에서 만든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상대를 마지막 제압하다가 좀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손가락으로 상대의 그 안구를 터뜨리는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예. 그 장면조차 이 영화에서 투에도 나오죠. 네, 킬빌에서 인용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정청화 감독의 영화들까지 포함해서 이 수많은 영화들에 대해서 오마주를 바치는 그러니까 이 킬빌을 보고 나면 오마주를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럴 정도로 한바탕의 어떤 그런 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싸구려 영화라고 말을 했던 그런 영화를 끌고 들어와서 오마주를 바치는 거대한 판을 만든 영화가 바로 킬빌 1,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흔히 혼동하시는 것이 바로 패러디입니다. 오마주는 이렇게 존경의 의미에서 바친다고 한다면 패러디는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풍자의 의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용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맥락을 건드려서 이제 오락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믿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루이스 부뉴엘이 만든 비리디아나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게 되면 뭐 거지들이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잡다하게 모여서 식탁에 모여서 빵을 뜯고 밥을 먹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마치 최후의 만찬하고 똑같은 구도로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하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장면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적인 조롱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패러디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패러디를 끌고 와서 영화 자체를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90년대 말에 등장한 굉장히 재밌는 007 시리즈 패러디 코미디 영화가 있죠. 그게 바로 오스틴 파워입니다. 오스틴 파워는 007을 패러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포 영화들이 워낙 클리셰도 많고 이런 특정한 반복 장면들이 묘사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패러디해서 웃기는 영화가 있죠. 그게 바로 무서운 영화 시리즈죠. 저예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공포 영화의 장면들을 코믹하게 패러디를 해서 웃기는 건데요. 그랬을 때 끌고 들어오는 공포 영화의 장면들에 대해서 경의를 바치는 건 아니죠. 그 장면을 코믹하게 희화화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오마주와 패러디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장기성 감독의 재밌는 영화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보통 한국 최초의 패러디 영화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네, 감독님 보고 계시죠?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패러디관에서 말을 할 때 이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떠올리게 됩니다. 매트릭스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매트릭스에서 항상 그 색깔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빨간 약을 먹을 것인지 파란 약을 먹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고 파란 약은 그냥 그 미망 속에서 그냥 매트릭스에서 모르는 채로 이전처럼 편안하게 살아가기. 그것도 땡기죠, 그것도? 네, 그럴 수 있죠. 너무 괴로우니까 진실을 안다는 것은. 하지만 두려움을 겪고 어떤 위기를 겪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결연히 진실을 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빨간 약을 먹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빨간 약을 먹는 빨간색은 진실을 알게 되는 어떤 의지 이런 걸 상징하게 되잖아요. 워낙 네. 영화가 크게 성공해서. 그걸 고스란히 패러디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영화 전편을 걸쳐서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에서 어떤 소시민으로서 되는 것도 없고 머릿속에서만 만리장성을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하는 그 캐릭터가 바로 극 중에서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내 그린란드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 가게 되고 이런 광활한 자연 속에서 진실을 찾게 되는 얘기거든요. 본격적으로 월터 비티가 모험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랬을 때 영화 속에서 등장할 때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면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빨간색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사실상 매트릭스에서 갖고 온 패러디입니다.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평상시에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소심한 남자인데 마침내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린란드까지 가서 도착을 하게 되죠. 네, 착륙을 했고요. 착륙했으니까 이제 교통수단이 필요하니까 차를 렌트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공항에 딸려져 있는 그 렌트카 회사에 가서 렌트카를 하게 됩니다. 자, 빨간색이죠. 이 상황에서 렌트카를 하게 되는데 차량이 딱 보이죠, 벌써. 네, 차를 빌리려고 하니까 두 대가 있다고 하죠. 파란색과 빨간색. 바로 파란 약과 빨간 약을 그대로 패러디한 거고 빨간색으로 할게요라는 뜻은 나는 진실을 찾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 빨간 차가 다니면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진실의 여행을 뜻하는 게 되고요. 네, 이 장면에서도 보면 이제 주인공이 어려운 등반을 해가면서까지 사진작가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진실의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때도 보면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빨간색의 이미지가 계속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바로 이 장면이죠. 야, 자연만한 미장센이 없어요. 뭐 이 영화 좀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면이 워낙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로망처럼 생각하고 있는 장면인데 네, 저렇게 스케이트보드 원래 어렸을 때 굉장히 꿈을 갖고 있었던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이 멋진 장면에서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역시 붉은색 옷을 입고 있죠. 이런 그러네요. 방식으로 이 영화는 색깔에 따라서 빨간색을 계속 선택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매트릭스로부터 패러디해서 만든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오마주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영화는 패러디 장면으로 영화 전체의 어떤 그 동력을 끌고 들어온 그런 빨간색으로 디자인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의 오마주, 풍자의 패러디, 그렇죠. 표절은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 같은 데에서는 어떤 게 표절이냐라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몇 마디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죠. 영화도 이제 그런 당연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표절 시비가 걸리고 소송이 걸리면 어떤 부분까지 가겠죠. 유명한 영화들은 사실은 표절 시비 걸린 경우도 많아요. 네. 심지어는 기생충처럼 독창적인 영화도 인도에서 우리 영화를 표절했다라는 시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황당하게까지 느껴지는데 그 영화 외에도 무슨 쉐이프 오브 워터도 그런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매트릭스조차도 표절 시비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영화에서 어떤 영화 혹은 어떤 장면이 표절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모티브가 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로 몰아가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표절인 영화들도 있겠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세간에서 많이 말을 해요. 굉장히 재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마주하고 패러디하고 표절하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은 이제 원작과의 관계인데 패러디는 원작을 알면 훨씬 더 재밌는 그런 방식이라면 그건 패러디고요. 원작이 어떤 건지 내가 인용한 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리고 싶어서 안다라면 오마주고요. 내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원작을 감추고 싶어서 막 전전긍긍하면 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이제 물론 심리적인 부분하고 제가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핵심적인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패러디는 자기가 패러디하고 있는 그 원래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패러디가 통하거든요. 그것을 풍자하고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패러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티스 빨간 차, 파란 차가 나오는데 여기서 매트릭스의 빨간 약, 파란 약을 떠올려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러디는 패러디하는 그 장면이나 그 작품 자체가 유명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유명한 장면을 표절했다고 잘 안 하죠. 누구나 다 아는데 표절할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렇죠. 너무 유명한 장면이라면 표절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표절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들의 장면이나 작품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원작의 유명도하고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딱 단칼에 이건 표절이야, 이건 패러디야, 이건 오마주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분명히 또 경계해야 될 무엇인 것도 사실이죠. 영화 예술에서의 상당 부분이 또 장르적인 속성이 있는 대중영화들이 있잖아요. 장르라는 것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인용하기도 하고 끌고 들어오면서 그것이 법칙이 되고 장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어떤 특정한 모티브가 겹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도의 나름이고 어떤 과정의 나름이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 영화는요? 네, 오늘도 많은 좋은 영화들 말씀드렸는데요. 서강의 무법자 한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워낙 좋아하는 영화고 진짜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놈놈놈을 봐야죠. 네, 같이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놈놈놈도 워낙 재밌잖아요. 네. 그 영화 한번 나란히 보시면서 또 오마주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추천하신 두 편의 영화 석양의 무법자 그리고 놈놈놈은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이언 여러분들이 영자가 되는 날까지 파이게탄 파이어.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